한들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작은 단층 건물을 느티나무 경로당이라 불렀다. 페인트가 벗겨진 슬레이트 지붕과 나무로 짠 미닫이 문이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강덕수는 73이었다. 32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이 경로당의 회장을 맡아 벌써 8회째였다. 아이들 앞에서 분필을 쥐던 손은 이제 회비 명부를 쥐고 있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채던 그 눈으로 그녀는 노인정 안의 작은 소란들도 늘 먼저 알아차렸다. 오래전 교사 시절의 일이었다. 한 반 아이의 도시락 값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 다른 선생들은 가장 가난한 집 아이를 먼저 의심했지만 강덕수는 끝까지 그 아이를 믿어주었다. 결국 돈을 가져간 것은 따로 있었다. 평소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였지만 부모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마음이 갈 곳을 잃은 탓이었다. 그날 이후 강덕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의 잘못은 가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는 자리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어느덧 12년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살림을 꾸렸고 강덕수는 한들마을에 남아 매일 아침 경로당 문을 가장 먼저 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에게 노인정은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었다.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공간이었다. 큰아들이 명절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제 그만 도시로 올라오세요 하고 권했지만 강덕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인데 어딜 가니.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자식보다 더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노인정 마루에 있었고 그들의 잔병치레와 손주 자랑까지도 강덕수는 자신의 일처럼 챙겼다. 새벽마다 마을에 관 마이크로 그날의 날씨와 일정을 알리는 일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녀의 몫이 되어 있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한들마을 노인정 회원 28명은 둥글게 모여 앉아 회비를 냈다. 한 사람당 10,000원씩. 흰 봉투에 모인 돈은 여름이면 보양식 잔치를, 겨울이면 김장 비용을 충당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봉투 안에는 회원들의 한 달치 마음이 들어 있었다. 이 작은 의식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마루에는 늘 보리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창가에는 바곡자 할머니가 직접 키운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회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누군가는 화투를 치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었다. 그 평범한 풍경이 한들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달 중 가장 기다려지는 오후였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바곡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고 뒤이어 오수님 할머니가 그 다음엔 정태성 할아버지가 차례로 돈을 넣었다. 올여름엔 삼계탕에 인삼도 좀 넉넉히 넣읍시다. 정태성 할아버지가 너스레를 떨자 마루에는 웃음이 번졌다. 강덕수는 명부에 한 사람씩 이름을 적어가며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자물쇠가 제대로 잠겼는지 손끝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누구도 그날이 평소와 다른 날이 될 거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문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일어났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매미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마루 창문으로는 한낮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강덕수는 평소처럼 오전 청소를 마치고 다가오는 여름 잔치를 위해
장부를 정리하려고 서랍 쪽으로 다가갔다. 여름 잔치 음식을 준비하려고 서랍을 열었을 때 강덕순의 손끝이 허공을 짚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흰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자신이 다른 칸에 넣었나 싶어 별일 아니라 여겼다. 그러나 서랍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아래쪽 칸도, 옆 칸도, 심지어 서랍 뒤편 구석까지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다.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서랍 전체를 바닥에 쏟아놓고 종이 한 장 한 장을 헤집어 보았다. 영수증, 명부, 낡은 도장, 옛사진들. 그러나 그 사이에서 흰 봉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강덕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물쇠를 다시 살펴보았다. 망가진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 열쇠로 열었거나 혹은 자물쇠를 채우기 전 누군가의 손이 먼저 다녀갔다는 뜻이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오후가 되기 전에 노인정 회원들 절반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움으로 술렁였다. 도둑이라니, 이 동네에 그럴 사람이 있겠어.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렁임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낮추어 이름 하나를 떠올렸고 그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다. 그 양반,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렵다던데. 박옥자 할머니가 흘리듯 던진 그 한마디가 노인정 마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옆에 있던 오수님 할머니도 거들었다. 지난번에 보니까 폐지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끼니도 거르신다는 말도 있고. 정태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침묵 또한 어떤 동의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직접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시선이 어느 한 사람의 빈자리를 향했다. 그날 노인정에 나오지 않은 사람, 폐지를 모아 생계를 잇는 김도식 할아버지였다. 강덕수는 그 시선들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눈빛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의심이라는 감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번지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한 아이가 친구들의 눈빛 하나로 일주일 내내 외톨이가 되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그녀는 명부를 꼭 쥔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이 나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었던가. 그 세월을 지켜온 노인정에 이런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그녀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누가 그랬는지 내가 직접 알아볼 겁니다. 강덕수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결심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의 잘못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빈 서랍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사라진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40년간 쌓아온 이 작은 공동체의 믿음이었다. 그녀는 텅 빈 서랍을 천천히 닫고 자물쇠를 다시 채웠다. 비록 그 안에 더 이상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느티나무 잎사귀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저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끝내는 늘 다시 모여 앉는 곳이었다. 강덕수는 명부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마루를 걸어 나왔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진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동네에서 누구도 함부로 도둑이라 불려서는 안 돼. 그 말은 다짐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진실을 찾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키운다는 것도 그녀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워온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한참을 더 걷다가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해서도 강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명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28개의 이름.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을지 그녀는 새삼 무겁게 느꼈다. 창밖으로 풀벌레 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명부를 덮고 불을 끄며 다짐했다. 누구의 형편도 누구의 가난도 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길고 조심스러운 걸음을 미리 그려보았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 마루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다. 화투판도 펼쳐지지 않았고 라디오 트로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보리차를 끓이는 냄새도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도 그날만큼은 들리지 않았다. 마루는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회원들은 두세 명씩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말들의 끝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마루를 가득 채웠을 웃음소리도 그날은 들리지 않았다. 박옥자 할머니가 키우던 봉선화 화분에는 물 한 방울 주어지지 않은 채 아침 햇살만 받고 서 있었다. 신발장 앞에는 늘 가지런히 놓이던 고무신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누구의 마음도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을 그 작은 풍경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정태성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는 김도식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옆에 앉은 오수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의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강덕수는 그 대화를 마루 끝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말에 마루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침묵은 동의의 의미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같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한번 자리 잡은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늘 느껴왔다. 어른들의 세상도 다르지 않았다. 김도식 할아버지는 76이었다. 폐지와 고물을 모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는 왕래가 끊긴 지 오래였다. 그가 가진 것은 작은 손수레와 매달 마지막 금요일 노인정에 나와 사람들과 화투 한 판 두는 즐거움이 전부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의 살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작은 방앗간 일을 거들며 두 사람이 함께 벌면 자식들 학비도 끼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혼자가 되었다. 자식들은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찾아왔지만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다.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었다. 다들 저마다의 살림이 빠듯했고 그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손수레 하나에 의지에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갔다. 그의 손수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골목을 돌았고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종이박스와 빈 병을 차곡차곡 손수레에 쌓았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손수레는 늘 같은 시간, 같은 골목을 돌았다. 그렇게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받는 돈은 하루 5,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다. 그래도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한 번은 동네 청년회에서 그에게 생활보조금을 신청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서류만 작성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도 그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아직은 두 손 두 발이 멀쩡한데 그런 돈은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지. 그 말을 전해 들은 강덕수는 그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강덕수는 그를 잘 알았다. 그는 노인정에서 나오는 떡 한 조각도 늘 가장 늦게 손을 댔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만큼 다 먹은 뒤에야 남은 것을 가져갔다. 회비를 낼 때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그는 늘 자기 몫보다 적게 가지려 했다. 그날 오후 강덕수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도는 김도식을 찾아갔다. 그는 폐지 더미 사이에서 허리를 펴며 그녀를 맞았다.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있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그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손수레에는 그날 모은 종이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동시에 어떤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강덕수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듯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손수레 바퀴 쪽으로 향했다.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강덕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도식은 손수레 손잡이를 꼭 쥔 채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평생을 손수레와 함께 살아온 손이었다. 그날 저는 노인정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강덕수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다그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오랜 교직 생활에서 배웠다.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다그치면 더 깊이 숨어버린다는 것을 그녀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덕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김도식은 분명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숨기는 것은 무엇이며 왜 숨기고 있는 것일까? 해질 무렵 골목길에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머릿속 의문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을 어귀 정류장을 지날 때 그녀는 우연히 정태성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그도 김도식 이야기를 또 꺼냈다. 회장님, 그래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러니. 강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또렷하게 말했다. 형편이 어렵다고 사람을 의심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정태성 할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발걸음을 돌려 먼저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덕수는 그의 마음 한편에도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 입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덕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입들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다잡는 것뿐입니다. 어르신도 그 입에 휩쓸리지 마세요. 정태성 할아버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한 강덕수는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려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 속에는 또 어떤 사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좀처럼 수저를 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녀는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누구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학급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40년 가까운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빛바랜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그중 한 장, 도시락 값을 잃어버렸던 그 반의 단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가 의심받았고 누가 진짜 그 일을 했는지는 이제 흐릿한 기억이 되었지만 그날 자신이 끝까지 한 아이를 믿어주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끝까지 믿어줘야지. 창밖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무거운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아 어제 만난 김도식에 흔들리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이 이 사건의 진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은 노인정 마루의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강덕순이 가장 먼저 펼친 것은 오래된 회원 명부였다.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위에는 지난 10년간 노인정을 거쳐간 모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끼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글씨들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 필체로 적혀 있었다. 누가 회장을 맡았던 해인지, 누가 새로 들어왔고,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 명부 하나에 한들마을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명부를 넘기다가 그녀의 손끝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최기동. 3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한들마을에서 50년 가까이 방앗간을 운영하며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일군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한결같이 다른 단어가 따라 붙었다. 인심. 최기동은 매년 겨울이면 마을의 형편이 어려운 집에 몰래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았다. 노인정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그가 조용히 수리비를 댔다는 사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려졌다. 그는 늘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하면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뒤늦게 고백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다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뒤 강덕수는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옆 동네 이장을 만났다. 그는 최기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양반이 우리 동네 다리 보수할 때도 돈을 보탰다고 합디다. 누가 그랬는지 한참을 몰랐는데 나중에 방앗간 장부에서 흔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최기동이 한들마을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게 나눔을 베풀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강덕수는 최기동과 함께 노인정 마루에 앉아 보낸 수많은 오후를 떠올렸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방앗간 일이 끝나면 늘 가장 늦게 노인정에 들어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이 화투 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러나 가끔 던지는 한마디에는 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겨울이면 그는 늘 자신이 빻은 떡살 한 자루를 노인정 부엌에 슬그머니 놓고 가곤 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그의 작업복 소매에 묻은 쌀가루가 매번 그 사실을 무언으로 증명해 주었다. 강덕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옅게 웃음 지었다. 가장 무뚝뚝해 보였던 사람이 가장 다정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했던 것이다. 사람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눈 걸로 사는 거요.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강덕수는 그 말을 떠올리며 명부를 다시 살펴보았다. 최기동의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은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노인정에 자주 놀러 오던 아이였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최은서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다. 방학이면 할아버지를 따라와 마루 한쪽에서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들이 내주는 사탕 한 알에도 또박또박 고개 숙여 고맙다고 인사하던 아이였다. 할아버지를 닮아 정이 많았고 노인정 어른들에게도 늘 깎듯이 인사를 했다. 한 번은 명절에 받은 용돈을 모아 노인정에 화장지 한 박스를 사다 놓고 간 적도 있었다. 그때 최기동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저 녀석, 나보다 낫네. 대학을 마친 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는 마을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강덕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다. 최은서가 중학생이던 어느 여름, 갑자기 장맛비가 쏟아져 노인정 마루로 물이 새어들었다. 그때 가장 먼저 양동이를 들고 뛴 사람이 어린 최은서였다. 할머니들이 다칠까 걱정스러워 발을 동동거리는 사이 그 작은 아이는 묵묵히 물을 퍼내고 또 퍼냈다. 그날 흠뻑 젖은 채로 환하게 웃던 얼굴이 강덕순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토록 마음 따뜻했던 아이가 지금은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지 그녀는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강덕수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최기동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가장 아끼던 도장과 오래된 수첩을 노인정 서랍 한편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거 우리 은서가 언젠가 찾으러 올 거야. 그때까지 좀 맡아줘. 그가 마지막으로 노인정에 나왔던 날 강덕순에게 건넨 부탁이었다. 그리고 그 수첩이 보관된 서랍은 회비 봉투가 사라진 바로 그 서랍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났다. 최기동은 그날 평소보다 기침이 잦았다. 강덕순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 정도는 약 먹으면 낫지 하고 넘겼다. 그러고는 낡은 가죽 수첩과 도장을 신문지에 싸서 건네며 은서 그 녀석이 요즘 바쁜가 통 얼굴을 안 보이네. 언젠가 오면 이거 좀 전해줘 하고 부탁했다. 그것이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보름 뒤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덕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수첩을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보관해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천천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받았지만 진실은 어쩌면 가장 풍요로웠던 사람의 흔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부유함과 가난함,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명부를 덮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그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가만히 가늠해 보았다. 그녀는 명부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최기동처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의 핏줄이 어떻게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쉽게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오랜 교직 생활 동안 부모의 풍족함이 자녀의 마음까지 풍족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어쩌면 최은서에게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결핍이나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을지 몰랐다. 그 생각에 이르자 그녀의 마음은 의심에서 점점 안타까움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흔들렸다.
40년 전 처음 이 마을에 시집왔을 때부터 저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나무는 많은 것을 보아왔을 것이다.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소란까지도. 그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최기동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사람은 나눈 것으로 산다는 말. 그 말이 지금 손녀의 다른 선택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창밖 풀벌레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다. 창문 너머로 달빛에 비친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마당 가득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최기동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상복을 입은 최은서가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던 모습, 손님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또렷이 기억났다. 그토록 예의 바르고 따뜻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정에 놓여 있을까. 강덕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장례식 마지막 날, 최은서가 영정 앞에서 했던 말이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그 말을 떠올리자 강덕순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지금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사이에는 분명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무게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었다. 강덕수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각오를 다지며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다짐했다. 무작정 찾아가 다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이 그 손을 움직이게 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먼저였다. 그것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최은서를 찾아가 보기로. 창밖 달빛은 여전히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달빛을 한참 더 바라보다가 비로소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강덕수는 노인정 마루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나흘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마루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서랍 주변을 한 뼘씩 살펴나갔다. 평소라면 청소할 때나 굽히던 허리가 이제는 뻐근하게 아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마루 바닥의 먼지 한 톨까지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흔적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다. 서랍 아래 마룻바닥 틈에서 그녀는 작은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노인정 할머니들이 쓸 법한 디자인은 아니었다. 젊은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마루 한쪽 구석에서는 옅은 향수 냄새도 났다. 화장품을 쓰지 않는 노인정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결코 나지 않을 향이었다. 강덕수는 코끝으로 그 냄새를 가만히 맡으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또렷이 그려보았다. 그녀는 노인정 옆 작은 슈퍼마켓을 찾아갔다. 가게 주인 한 씨는 입구에 낡은 보안 카메라 하나를 달아두고 있었다. 강덕순이 사정을 설명하자 한 씨는 순순히 화면을 보여주었다. 사건이 있던 날 오후, 화면 한쪽 구석으로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선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화질이 흐릿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옷차림이 강덕순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이 여자가 노인정 쪽으로 갔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한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덕수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았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은 걸음이 빠르고 가방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한 씨는 동네 사람 같지는 않던데요. 하고 덧붙였다.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면 속모습을 마음에 새겼다. 슈퍼마켓을 나선 강덕수는 곧장 박옥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박옥자 할머니는 최기동 집안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강덕순이 머리핀을 보여주며 조심스레 묻자 박옥자 할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은서가 어릴 때부터 즐겨 꽂던 것 같은 모양인데 확실진 않지만 그 말에 강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짐작이 점점 확신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덧붙였다. 회장님,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무슨 사정이 있어도 단단히 있겠지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지는 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강덕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섰다. 같은 날 오후, 강덕수는 다시 김도식을 찾아갔다. 그는 골목 어귀에 손수레를 세워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 강덕순이 다가가자 그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또 무슨 일로? 그날 정말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강덕순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김도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여자 하나가 노인정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멀리서 본 거라. 왜 그 말을 진작 안 하셨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괜한 사람이 의심받으면 어떡합니까? 저처럼 형편 어려운 사람만 의심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 못했습니다. 그는 손술의 손잡이를 더 꼭 쥐며 덧붙였다. 괜한 말을 했다가 엉뚱한 사람이 또 저처럼 고생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김도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가 있었다. 강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온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같은 의심으로부터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그는 정작 자신이 누구보다 큰 오해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도 남을 먼저 헤아려온 그 마음이 그녀에게는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식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김도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여자, 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회색 코트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짧았고요. 강덕수는 주머니 속 머리핀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최은서,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떠올랐다. 회색 코트, 짧은 머리, 그리고 최기동의 수첩이 보관된 서랍.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도식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으신가 봅니다. 강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진 않습니다만 짐작은 갑니다.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그 사람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식은 그 말에 더는 묻지 않았다. 다만 손술의 손잡이를 꼭 쥔 채 사정이 있다면 부디 그 사정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하고 짧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의심받았을 때 누군가 그 사정을
먼저 들어주길 바랐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직접 최은서를 만나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 어린 손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지, 그리고 그 사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속 머리핀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작은 은빛 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손수건에 곱게 싸며 생각했다. 증거를 찾는 일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다른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탐정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걸었다. 논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전 최기동의 방앗간이 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잡초만 무성했지만 한때는 새벽부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리던 곳이었다. 강덕수는 그 빈터 앞에 잠시 멈춰서서 최기동이 살아있을 적 모습을 떠올렸다. 늘 밀가루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도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다. 그 사람의 손녀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그녀는 빈터를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걸음이었다. 집에 돌아온 강덕수는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 펼쳤다. 동사무소에 다니는 옛 제자의 번호를 찾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전화 한 통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한 채로는 더 이상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신호음이 3번 정도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용건을 꺼냈다. 옛 제자는 사정을 듣고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한참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머리핀과 향수 냄새, 흐릿한 영상 속 회색 코트, 그리고 김도식의 망설이던 눈빛까지 하루 동안 모은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동사무소에 다니는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장 주소를 알아보는 일이 가장 먼저였다.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졌다. 노인정 마루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리 잡았다. 평소라면 함께 윷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릴 시간에도 회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말을 아꼈다. 하투펜은 구석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도 누군가 일찌감치 꺼버린 채였다. 마을 어귀 정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다.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 사이에서 노인정 회비 사건은 어느새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 폐지 줍는 노인 말이야. 사실 알고 보면 안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하고 받아쳤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며 점점 더 단정적인 형태로 굳어가고 있었다. 장터를 지나던 강덕순도 그런 말들을 몇 번이나 귀로 흘려들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바로잡아주고 싶었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의 말을 바로잡아도 그 옆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말을 옮기고 있었다.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그 며칠 사이 절절히 느꼈다. 박옥자 할머니는 더 이상 김도식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그를 볼 때마다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심지어 평소 그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오수님 할머니마저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 줄어들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한때는 화기애애했던 마루의 풍경이 며칠 사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김도식은 그 변화를 모르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노인정에 나왔지만 마루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누구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그도 굳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화투패를 정리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가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때면 그는 슬그머니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했던 그였지만 한순간의 의심이 그 모든 세월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을 느꼈다.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를 보고도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모르는 척 지나쳤다. 어떤 집 앞에서는 늘 내놓던 종이박스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손수레를 끌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한 일이라곤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댄 적 없이 사는 것뿐인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골목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강덕수는 그 풍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한 사람의 평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회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었다. 아직 누가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강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루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피했다. 오수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회장님은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아직은 짐작뿐입니다. 하지만 짐작으로 사람을 단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도식 어르신은 우리와 40년을 함께 보낸 분입니다. 그 세월을 의심 하나로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성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식 어른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괜한 말에 휩쓸렸으니 부끄럽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루에 모인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강덕순의 말에 마루는 다시 조용해졌다. 박옥자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을 옮겼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도 강덕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심은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오수님 할머니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사실 저도 도식 어른이 우리 시아버지 장례 치를 때 3일 내내 와서 일 거들어 주신 거 기억나요. 그렇게 정 많은 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왜 그런 말에 흔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회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에 작은 안도를 느꼈다. 강덕수는 문득 3년 전 최기동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그날 노인정 회원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다. 김도식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사흘 내내 빈소 한쪽을 지키며 손님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더 건네려 애썼다. 귀동 어른이 나한테 베풀어준 정을 이렇게라도 갚아야지요. 그가 그때 했던 말이 강덕순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토록 한 사람을 정성껏 보내던 이가 그 정반대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저녁, 강덕수는 홀로 노인정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최기동을 떠올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같은 시각, 김도식은 자신의 좁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이 작은 밥상 위에 김치 한 접시와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에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며칠 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빛바랜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좀 힘드네. 그 말이 빈 방에 조용히 흩어졌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귓가에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짐작과 소문 속에서 머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최은서가 일한다는 인테리어 사무실의 주소를 수첩에 적어 넣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은서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를 어렵게 알아냈다. 그 한 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정 마루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 정적 속에서 강덕수는 40년 동안 이 작은 공간이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겼다. 그것은 단지 돈이나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옛 제자에게 받은 주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손끝으로 종이를 매만지며 그녀는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까지도 그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창밖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어떻게 다독여야 할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다. 결국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고 새벽 찬 기운에 눈을 떴다. 옛 제자는 전화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선생님, 그런데 무슨 일로 그 주소가 필요하세요? 강덕수는 차마 자세한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좀 확인할 일이 있어서 하고 둘러댔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최은서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직접 만나 그 사정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겠다고. 최은서의 사무실은 읍내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강덕수는 평생 처음 타보는 낯선 노선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들마을을 벗어날수록 익숙한 논밭은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거리가 펼쳐졌다. 70평생 이런 먼 길을 혼자 나서본 적이 드물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작은 건물 2층, 간판도 채 닳지 않은 사무실 문 앞에서 강덕수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모르는 젊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은서의 어린 시절 얼굴과 지금은 얼마나 변했을지 모를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그녀는 행선지를 확인하느라 몇 번이나 종이 쪽지를 꺼내 보았다. 마침내 내려야 할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때는 여러 직원이 함께 일했을 법한 넓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빈 책상과 먼지 쌓인 의자들만 남아 있었다. 32살의 최은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야위어 있었다. 한들마을에서 보았던 통통하고 밝은 얼굴의 아이는 이제 핏기 없는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덕순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깊이 숨을 내쉬었다. 벽에는 한때 진행했던 인테리어 시공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화려하고 깔끔한 거실, 아늑한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 속에서 그녀의 한때 자부심이 엿보였다. 그러나 그 액자들 옆으로는 뜯지 않은 우편물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중 몇 개는 붉은 글씨로 독촉장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강덕수는 그 풍경을 보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강덕수는 굳이 둘러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수첩 찾으러 왔었지. 그날 최은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흐느꼈다. 강덕수는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2년 전 최은서는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이 순조로웠다. 손재주가 좋고 성실했던 그녀에게 일은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입소문을 타고 의뢰가 늘면서 그녀는 작은 직원 두엇을 두고 사업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큰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내면서 그녀가 받지 못한 공사비만 수천만 원에 달했다.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려 빌린 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어린 딸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마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은 1년 전부터 지방으로 일을 나가 있었고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빚을 갚아왔다. 매일 밤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처음엔 무서워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살아요. 딸아이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카드를 3개나 돌렸었어요. 남편한테는 차마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도 거기서 빠듯하게 버는 돈으로 겨우 생활비 보내주는 건데 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알던 밝고 야무진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그 무게를 견뎌왔을지 짐작이 갔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도 있을까 해서 수첩을 찾으러 갔어요. 혹시 거기에 제가 모르는 비상금 같은 거라도 적혀 있을까 봐서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마 손 벌릴 수가 없었어요. 다들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게 기억하는데 제가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노인정 서랍에서 수첩을 찾다가 바로 옆 서랍에 놓인 회비 봉투를 보았다. 순간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다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날 그녀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점심시간을 골라 노인정을 찾았다.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어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수첩은 보이지 않고 흰 봉투만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봉투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안 된다는 목소리와 이거라도 있으면 사흘은 버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결국 그녀의 손은 두려움보다 절박함을 따라갔다. 그 순간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그 돈이 너무 절실했어요. 딸아이 병원비 사흘치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게 그렇게 간절했어요. 봉투를 손에 쥐고 나오는 동안 발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강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차올랐다. 돈을 훔친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 잘못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강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교사 시절 도시락값을 훔쳤던 그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먼저 그 사정을 들어주는 쪽을 택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워온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최은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도식 어르신이 의심받고 계셨어. 강덕순의 말에 최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다.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책상 위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빚, 딸의 병원비, 남편과의 거리,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까지. 그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그녀를 짓눌렀다. 강덕수는 그녀가 다 올 때까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도식 어르신은 너를 봤어.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하셨다. 너를 지켜주려고. 최은서는 그 말에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가난했던 한 노인이 부유했던 집안의 손녀를 끝까지 감싸 안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깊이 흔들었다. 강덕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강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어두워지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서야,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너를 그렇게 만든 사정도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겠구나. 최은서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오늘은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결정은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마. 그렇게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다. 버스에 올라 한들마을로 돌아오는 길. 강덕수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을 벌하는 일과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 그 둘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였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기동의 말과 최은서의 흐느낌이 번갈아 떠올랐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한들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결심도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벌하는 것보다 다시 일어설 길을 함께 찾는 것. 그것이 최기동이 평생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택해야 할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어두워진 마을 길을 걸으며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다.
사무실을 나선 강덕수는 곧장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최은서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단죄하는 것만이 옳은 길인지 그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벤치 앞 화단에는 늦봄 꽃들이 한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그 빛깔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최기동이 늘 하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사람은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눈 걸로 사는 거요. 그 말을 떠올리자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다. 만약 최기동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손녀를 벌하기보다 먼저 그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정 너머의 숨은 절박함을 함께 풀어주려 했을 것이다. 강덕수는 그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죄가 아니라 화해의 길을 찾아야 했다. 며칠 뒤 강덕수는 최은서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노인정으로. 최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다시는 밟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 길을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옮겼다. 노인정 마루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드나들던 그 공간의 냄새와 풍경의 발이 멈춰섰다. 마루 한쪽에 걸린 빛바랜 단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루로 올라서는 작은 계단마저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어릴 적 그 계단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그녀를 안아 일으키며 우리 은서 괜찮니? 하고 물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마루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인 보리차 주전자가 보였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그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돌아갈까 생각했다. 도식 할아버지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지, 머릿속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강덕순의 말이 떠올랐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그 말을 곱씹으며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가 늘 여기 앉아 계셨는데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마루 한쪽에는 김도식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덕순이 미리 그를 불러둔 것이었다. 최은서는 그를 보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이 의심받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끝을 맺지 못했다. 두 손이 마룻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을 듯 낮게 숙여졌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루 틈으로 들어오는 늦봄 바람이 그녀의 등을 스쳐 지나갔다. 김도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저었다. 일어나게. 그렇게 무릎 꿇을 일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최은서는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김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 일으켜 세웠다. 괜찮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막막한 순간을 만나는 법이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의 말에 최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안도감도 함께 스며 있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김도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말게. 김도식은 먼 옛날을 떠올리듯 잠시 눈을 감았다.
나도 젊었을 때, 마누라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남의 집 담을 넘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 며칠을 굶다시피 하면서 약값을 구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그때 누군가 나를 먼저 의심했다면 나는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자네를 보고도 차마 말을 못했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옆집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빨랫줄에 걸린 마누라 옷가지를 보고 그냥 돌아섰어. 그 사람이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입버리처럼 하던 말이 떠올라서 결국 손도 못 대고 돌아왔지만 그날의 그 마음만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사람이 막막해지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와.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아는 거야. 최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짊어진 잘못의 무게가 그 순간 조금은 다른 빛깔로 다가왔다. 김도식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을 덧붙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게. 무릎 꿇은 자네를 보는 내 마음도 편치 않으니까. 최은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도 함께 섞여 있었다. 마루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보이지 않는 벽이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가난이 가난을 이해하고 절박함이 절박함을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최은서는 김도식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했던 그 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김도식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그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었다. 강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정했다. 최은서가 회비를 모두 갚는 조건으로 이 일을 마을 전체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더했다. 갚는 것만으로는 안 돼. 도식 어르신이 받은 그 상처는 너 혼자만의 사과로는 다 풀리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 마음도 같이 풀어드려야지. 최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회장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는 해야지. 그게 내가 할아버지 손녀라는 걸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 최은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김도식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더했다. 그래, 천천히 해도 괜찮아. 마음만 진짜면 돼. 최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음 날 동네에서 가장 큰 떡집에 들러 떡을 한가득 맞췄다. 노인정 모든 회원에게 골고루 나눠줄 만큼의 양이었다. 그리고 그 떡과 함께 작은 손편지를 써넣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진심을 담은 사과의 편지였다. 편지를 쓰는 내내 그녀는 몇 번이나 종이를 구겨버리고 다시 썼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잘못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낼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혼자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최은서는 전화기를 붙잡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결국 가장 짧고 솔직한 문장들로 편지를 채웠다. 화려한 말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대로를 적었다. 제가 잠시 흔들려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나누며 사신 마음을
저는 그 반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그 마음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비로소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빛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떡 상자 맨 위에 올려놓았다. 며칠 뒤 강덕수는 노인정 회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입을 열었다. 마루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강덕순이 무슨 말을 할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누가 그랬는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도식 할아버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루에 모인 회원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오수님 할머니는 불안한 듯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평소답지 않게 말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강덕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어갔다. 마루에 흐르는 긴장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식 어르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심하셨던 분들, 이제는 마음을 푸셔야 합니다. 박옥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진짜 누가 가져간 거예요? 마루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강덕순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고서야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따로 처리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돌아왔고요. 더 이상 그 일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일로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강덕순의 단호한 태도에 다들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도식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의심이 자리 잡는 데는 한순간이었지만 그 의심을 거두는 데는 더 많은 마음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정태성 할아버지는 따로 김도식의 집을 찾아갔다. 좁은 단칸방 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문을 두드렸다. 김도식이 문을 열자 정태성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병을 내밀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동안 자네를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해서 왔네.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자고. 김도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옅은 웃음을 지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아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 정태성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김도식의 편이 되어 주었다. 며칠 뒤 박옥자 할머니도 따로 김도식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직접 부친 부추전 한 접시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혼자 끼니 거르지 마시고 이거라도 좀 드세요. 김도식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박옥자 할머니가 기어이 접시를 밥상 위에 올려놓는 통에 결국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부추전을 나누어 먹으며 오래간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몇 번이나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김도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 작은 부추전 한 접시가 며칠간 얼어붙었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따뜻하게 메워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예시하기를 나누다가 다음 노인정 모임에서 다시 보자는 약속을 하고서야 헤어졌다. 회의가 끝난 뒤 김도식은 홀로 마루 끝에 앉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누명은 풀렸지만 며칠 동안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생채기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지. 누구를 탓하겠나. 평생을 가난 속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온 그의 성정이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다.
강덕수는 그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 안에 자리한 외로움까지도 자신이 함께 보듬어 주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노인정 문 앞으로 떡 상자가 배달되었다. 회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상자를 풀었고 그 안에서 작은 손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과 한들마을 노인정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떡은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올 정도로 갓진 것이었다. 박옥자 할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지? 도식 어르신은 아닐 텐데. 정태성 할아버지도 떡 상자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씨가 꽤 곱네. 젊은 사람 글씨인데. 오수님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누가 보냈든 마음이 참 곱구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사람을 의심했나 봐요. 회원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떡을 한 조각씩 나누어 먹었다. 따뜻한 떡의 온기가 며칠간 얼어붙었던 마루의 분위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옅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실을 모두 드러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떡 상자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최은서가 이 떡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그리고 그 작은 정성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풀어줄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선언이 아니라 이런 작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떡 상자 빈 곳에 슬쩍 손을 얹으며 최기동이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름 없는 선의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가기를 바랐다. 그날 오후 김도식은 평소처럼 노인정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오수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어르신. 제가 괜한 소문에 휩쓸려서. 김도식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오수님 할머니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쓰여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께 똑같은 짓을 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김도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40년을 같이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 일로 틀어질 사이는 아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덕수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겼다. 박옥자 할머니도 슬그머니 다가와 김도식 옆에 앉으며 화투패를 내밀었다. 오늘은 어르신이 선 잡으세요. 제가 자리값으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김도식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마루에는 다시 화투패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웃음소리 하나가 무너졌던 마음의 틈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다. 정태성 할아버지도 슬며시 자리를 옮겨와 화투판에 끼어들었다. 나도 한 자리 끼워주시오. 요즘 손이 풀려서 그런지 영패가 안 들어와. 그의 너스레에 박옥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김도식은 패를 돌리며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창밖으로는 느티나무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강덕수는 마침내 마음 한쪽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박옥자 할머니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오수님 할머니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흥을 더했다. 오늘은 다들 표정이 밝아서 보기가 좋네요. 그녀의 말에 마루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웃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 공간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의 마음이란 무너지기는 쉬어도 다시 일어서는 데는 결국 작은 정성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보리차를 새로 끓이며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루를 오갔다. 창밖 느티나무 아래로 노을이 곱게 내려앉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최은서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작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더 큰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지난 시간과는 달리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 회사는 출퇴근이 멀고 월급도 예전 사업 때보다 적었지만 적어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딸아이는 다행히 병원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했다. 남편도 한 달에 두어 번은 집에 들러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에 떨지 않았다. 채권자들과도 사정을 이야기해 매달 갚아나가기로 약속을 정리한 뒤였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꼈던 무거운 죄책감 대신 이제는 작은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남편은 마침내 지방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저녁, 최은서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회비를 가져갔던 일, 강덕순과 김도식이 베풀어준 용서,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다시 배우고 있는 나눔의 마음까지. 남편은 한참을 묵묵히 듣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뎠구나. 미안하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최은서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다 함께 한들마을 노인정으로 향했다. 남편이 처음으로 노인정 마루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 그는 강덕순과 김도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아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식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인사를 하나. 이제 우리도 한 식구나 다름없지. 그 말에 온 가족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한들마을 노인정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떡을 사들고 조용히 다녀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마루 한쪽에 앉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은 서툰 손으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제일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녀가 어느 날 강덕순에게 말했다. 강덕순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기동이 평생 마을에 나누어온 마음을 그의 손녀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 토요일, 최은서는 처음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노인정을 찾았다. 아이는 낯선 공간에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박옥자 할머니가 내준 곶감 한 조각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아이가 마루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소리에 노인정 전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겠다며 무릎에 앉히고는 느티나무에 사는 도깨비 이야기를 지연해 들려주었다. 최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아이가 할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이 공간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벅찬 일이었다. 강덕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한 사람의 잘못은 때로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잘못을 끌어안고 함께 풀어가려는 마음들이 모이면 결국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인연이 자라난다는 것을. 최기동이 남긴 나눔의 마음은 손녀를 거쳐 다시 이 작은 공동체로 돌아오고 있었다. 김도식과 최은서의 사이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루 한쪽에서 함께 화투를 두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도식은 최은서가 가져온 손녀의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 번은 최은서가 김도식에게 화투패를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그는 신이 나서 패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이건 이렇게 잡고 이 패가 나오면 절대 내놓으면 안 돼. 최은서는 서툰 손으로 패를 만지며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그럴 때마다 김도식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다. 마루에 모인 다른 할머니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도 이제는 그 둘 사이에 흘렀던 의심의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다. 애가 참 야무지게 생겼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어르신,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다 지난 일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흔들리는 거니까. 최은서는 화투패를 정리하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그날 저를 보셨을 때 정말 화 안 나셨어요? 김도식은 패를 섞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화보다 더 컸던 건 자네가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사람이 막막해지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최은서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화투패를 내려놓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이제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박옥자 할머니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스레를 떨었다. 아이고, 두 사람 다정한 거 보니 내가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네. 마루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그늘도 섞여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원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만이 남아있었다. 회원들도 차츰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 부유했던 집안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은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다들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오수님 할머니는 어느 날 강덕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강덕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옥자 할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저도 이제는 누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으려고요. 도식 어른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요. 강덕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번 일이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한들마을 노인정이 40년 동안 지켜온 것이자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것이었다. 강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 동안 이 노인정을 지켜온 것은 자물쇠가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한번 흔들렸던 믿음은 시간과 진심을 통해 다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 마음은 농사랑 같아. 한번 잘못 자리 잡은 풀도 정성으로 매면 결국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번 일이야말로 그 말의 의미를 가장 깊이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의심이라는 잡초가 무성했던 노인정 마루에 이제는 다시 신뢰라는 작물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작게 웃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녀는 창밖 느티나무를 향해 가볍게 목례하듯 고개를 숙이고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회원들도 이제는 그날의 소동을 예시하기처럼 가볍게 이야기하곤 했다. 누구도 더 이상 김도식을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최은서가 가끔 들고 오는 떡과 과일을 반갑게 받아들었다. 노인정 마루에는 다시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해졌다. 어느 날 저녁 강덕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그간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처음 봉투가 사라졌던 그날의 막막함, 김도식을 향한 부당한 의심, 최은서를 찾아갔던 그 떨리는 발걸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작은 평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최기동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눈 것으로 산다는 그 말이 이제는 한들마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정태성 할아버지 역시 최은서가 오면 가장 먼저 안부를 묻고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는 손수 키운 채소를 챙겨주기도 했다. 한들마을 노인정은 그렇게 한 사람의 잘못과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해 더 넓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해 여름, 한들마을 노인정 앞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매년 열리던 보양식 잔치였지만 그 해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은서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녀는 이제 노인정의 정식 후원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1년 전 그녀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그 마루에 이제는 가장 반가운 얼굴로 자리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천막이 쳐지고 큰 가마솥에서는 삼계탕이 끓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아이들 몇 명이 느티나무 아래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다. 마을 부녀회에서 도와주러 나온 사람들까지 합쳐 노인정 마당은 그 어느 해보다 북적였다. 강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나르는 일을 거들며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오갔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김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걸리 잔을 들었다. 다들 들어보시오. 작년에 내가 괜한 의심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최은서를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은서, 자네가 우리 노인정에 큰 선물을 준 거나 다름없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으니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화답했다. 최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강덕수는 잔치 음식을 나르며 그 풍경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김도식은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화투패 접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박옥자 할머니와 오수님 할머니는 최은서가 가져온 과일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마루를 가득 채웠던 의심과 침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을 더 들이켜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말했다. 내가 작년에 도식이 의심한 거 평생 후회할 일이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만 그런 실수는 다시는 안 하려고. 그의 큰 목소리에 마당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다. 오수님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도 그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은서를 이렇게 가족처럼 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픔을 통과한 자리에 더 단단한 정이 자라나 있었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즉석에서 트로트 한 곡을 뽑았다. 음정이 다소 불안했지만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불렀다. 최은서의 딸아이도 할머니들 사이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을 보던 강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1년 전 이 마루에 드리워졌던 그늘을 생각하면 지금 이 풍경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것이었다. 잔치 한쪽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결국은 다 좋게 풀렸으니 됐지 하고 받았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이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든 하나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정태성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흥겨운 옛 노래 한 곡을 불러 잔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최은서의 딸은 이제 노인정 마당이 익숙한 듯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느티나무 아래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김도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저 녀석, 이제 여기가 제 집처럼 편한가 보네. 최은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텐데요. 김도식이 그 말을 받았다. 그럼 내가 대신 해줘야겠구먼. 그는 곧장 최은서의 딸을 무릎에 앉히고 느티나무 아래 살았다는 도깨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강덕수는 잠시 짐을 나르던 손을 멈추고 김도식 옆에 앉았다. 어르신, 그때 그 일 생각나세요? 김도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들 웃는 모습을 보니 그때 그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강덕순도 그 말에 동감했다. 그러게요. 사람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1년의 모든 풍파를 함께 건너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최은서는 잔치가 끝날 무렵 강덕순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최기동이 남긴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수첩. 결국 제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건데 이제는 노인정에 그냥 두고 싶어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자리였으니까요. 강덕수는 수첩을 받아들며 천천히 물었다. 이제 후회는 없니? 최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부끄러움이 더 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누며 사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강덕수는 그 말에 옅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귀동 어른이 들으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말이구나. 최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 회장님, 제가 그때 무릎 꿇었을 때 도식 어르신이 저를 일으켜주신 그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이면 그분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최기동이 남긴 나눔의 마음이 결국 손녀에게로 그리고 다시 이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강덕수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오래된 책장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최기동의 마음이 그 작은 수첩 안에, 그리고 그가 평생 나누어온 인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강덕수는 홀로 마루에 남아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이 나무 아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무는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를 둘러보았다. 김도식이 늘 앉던 구석 자리, 박옥자 할머니의 화분들, 빛바랜 단체 사진, 그 모든 것이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의심과 침묵이 자리했던 곳에 이제는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만든 것이 결국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가 내린 작은 용기의 결단들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김도식의 침묵 속 배려, 최은서의 솔직한 고백, 박옥자와 오수님의 뒤늦은 사과, 그리고 자신의 끝까지 믿어주려 했던 마음까지.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마당을 가득 채운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40년 전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이 나무는 이미 굵은 줄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 세월 동안 나무는 가뭄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고 매서운 겨울 추위를 몇 번이나 견뎌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잎을 피워냈다. 강덕수는 그 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저 나무와 같다고. 한번 흔들리고 상처를 입어도 진심이라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결국 다시 푸르게 피어날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심으로 쉽게 무너지지만 진심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감싸 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더 깊은 사랑으로 그 잘못을 갈고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마을 전체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이 모든 과정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고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별빛이 내려앉았다. 강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정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루를 돌아보았다. 빈 마루였지만 그 공간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늘이 없었다.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피어난 믿음이 조용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 고요한 평화로움이 40년 세월을 지나온 이 작은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문을 잠그기 전 그녀는 서랍을 열어 비어있는 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다음 달이면 다시 그 자리에 회비 봉투가 놓일 것이었다. 그녀는 자물쇠를 채우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제 그 자물쇠는 더 이상 의심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남은 작은 절차일 뿐이었다. 진짜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자물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시 자라난 믿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정 마루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최기동의 수첩이 놓인 책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가죽 수첩 옆에는 어느새 최은서가 가져다 놓은 작은 액자도 함께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최기동과 어린 최은서가 노인정 마루에서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던 강덕순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렸다. 한 사람의 삶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그녀는 평생의 보람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었다.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선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귀동 어른 보고 계시지요. 은서 잘 컸습니다. 그 말이 밤바람을 타고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졌다. 나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가만히 잎사귀를 흔들었다. 다음 달 마지막 금요일
회비 봉투는 다시 그 서랍 안에 평온하게 자리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담길 것이었다. 느티나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밤바람 속에서 가만히 가지를 흔들었다. 한들마을의 밤은 그렇게 다시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